전 세계적으로 관세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태국에서는 이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태국 총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내세우는데 심지어 그 사람은 현재 정치와 관련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도대체 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레나입니다. 저는 미국 대학교 강의를 듣기 위해 오늘도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며 해롤드 슈미트 교수님의 강의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평균 14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건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세계 질서 재편의 신호입니다. 교수님은 스크린에 미국, 중국 무역 갈등 연대표를 보여주셨어요. 저는 빠르게 타이핑하며 중요 포인트들을 놓치지 않으려 했죠. 세계 최대 강대국 간의 경제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미국과 중국은 상호 부과한 고율 관세를 90일간 115%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145%에서 30%로 중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125%에서 10%로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지만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통해 중국 외 국가로 생산을 다변화하려던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불확실성을 안겨주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잠시 그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화해의 제스처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전략이 숨어 있었죠. 겉보기엔 화해지만 배경엔 태국과 같은 제3국을 압박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스크린을 넘기며 태국 지도를 가리키셨어요. 최근 미국이 태국을 통해 중국산 제품이 우회 수출되는 사례를 적발했다는 뉴스 기사가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 놀라서 더 집중해서 들었어요. 현재 태국은 미국으로부터 무역 회피국으로 지목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최대 36개 품목에 대해 수입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저는 재빨리 교수님의 설명을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강대국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는 국제 정치의 영원한 질문이에요. 태국의 상황이 제게는 교과서적 사례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과연 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머릿속으로 태국의 입장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안보는 미국과 연결되어 있는 복잡한 상황이었죠. 제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의문이 떠올랐어요. 그럼 중국과 협력하는 게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겠네요. 세레나의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논의할 핵심입니다. 국제무역에서 협력의 의미와 대가를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태국의 사례를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재 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말이죠. 저는 태국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는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태국은 중국의 거대한 그림자 속에 있습니다. 교수님은 강의실 벽에 걸린 세계 지도로 걸어가셨어요. 동남아시아 지역을 가리키며 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설명하셨죠. 저는 그 순간 태국이 얼마나 복잡한 위치에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패통탄 총리의 정책 방향입니다. 그녀는 아버지 탁신의 지시에 따라 중국 중심 외교를 밀어붙였어요.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교수님은 잠시 우리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강의실은 조용했지만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에 가족 정치와 외교 정책의 연관성이라고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이는 태국 경제를 중국 공급망에 깊이 얽어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태국의 주요 산업들이 중국 자본과 기술에 의존하게 되었죠. 더 흥미로운 것은 한국 기업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투명성과 기술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주요 사업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강의실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어요. 한 학생은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언급했고, 다른 학생은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정치적 결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압도한 사례로 볼 수 있겠네요.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투자가 매력적으로 보였을 테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과 품질 면에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이 더 유리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은 제 의견에 동의하는 듯 했어요. 그는 다시 슬라이드를 넘겼고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태국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죠. 이제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갑시다. 태국이 중국산 제품에 깊이 의존하게 되면서 어떤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을까요? 미국이 중국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면 태국 수출 역시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태국 제품 속에 중국 부품이나 원자재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제품들도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태국은 스스로를 미국 관세의 2차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교수님이 제 대답에 만족해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국제무역에서 공급망 다변화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태국 내 중국 기업들의 현지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보여주셨어요. 방콕 교외의 공단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현지 노동법을 무시하고 환경 규제를 위반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술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태국 기업들의 발전 기회가 제한되었다는 내용도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태국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고 해요. 일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은 여전히 중국 중심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슈미트 교수님은 동남아시아의 정치 역학과 가족 권력이라는 주제로 바꾸셨습니다. 태국 정치의 핵심 인물인 탁신 친나왓과 그의 가족이 태국의 국내외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스크린에 탁신의 사진과 함께 그의 정치 이력을 요약한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리를 지냈고 군사 쿠데타로 축출된 후 해외로 도피했다가 최근에 태국으로 돌아와 사면받은 복잡한 이력이었죠. 탁신은 재임 중 탁시노믹스라 불리는 경제 정책으로 농촌 지역과 도시 빈민층의 지지를 얻었지만 동시에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과 부패 혐의로 중산층과 엘리트층의 반발을 샀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는 중에 뒷자리에 앉아있던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런데 왜 전 총리 탁신 씨가 공식적인 직위가 없는데도 계속 정치에 영향을 미치죠? 지금은 그의 딸이 총리인데 실질적으로는 그가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최근 뉴욕타임스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었어요. 스크린에는 굵은 글씨로 사설 제목이 보였습니다. 태국의 그림자 권력과 탁신 친나왓의 귀환과 민주주의의 위기. 탁신 친나왓은 형식상 사면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정 운영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가 아닌 세습 정치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여기서 더 나아가 CNN 태국어판의 최근 보도를 보겠습니다. 탁신은 외교 정책에까지 개입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과의 협상도 그가 추진 중이라는 사실은 명백한 개입입니다. 현 총리인 그의 딸 패통타는 단지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국가의 외교 정책이 선출되지 않은 개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심각한 주권 문제였죠. 노트북에 가족 정치와 국가 주권의 침해라고 메모했습니다. 교수님이 저를 지목하셨어요. 세레나 학생은 국제 뉴스를 열심히 따라간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 탁신과 관련된 소식을 들은 게 있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지난주에 읽었던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최근에 탁신이 카타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태국 대법원이 그의 출국 요청을 기각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전직 총리가 현직 미국 대통령을 만나려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우회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겠죠. 심지어 그가 경찰 병원에서 받은 진료 기록이 조작됐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출국을 위해 건강 문제를 핑계로 대고 있습니다. 탁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해외 치료가 필요하다며 출국 허가를 요청했지만 그의 진료 기록에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행동 패턴은 법치주의를 우회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국제사회가 태국의 민주주의 상황을 우려하는 이유 중 하나죠. 교수님은 스크린을 넘겨 태국 내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놀랍게도 젊은 층과 도시 거주자들 사이에서는 탁신 가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태국 국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최근 방콕 포스트의 인터뷰를 보겠습니다. 화면에는 중년의 태국 시민이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의 말은 분노와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삶이 점점 힘들어지는데 정치인들은 가족끼리 권력 나눠먹기 하고 있다. 이게 나라냐? 이 말은 강한 인상을 남겼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치 엘리트들의 결정이 실제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상황이 국제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들은 태국의 정치적 불안정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태국의 내부 분열은 외부 세력의 개입 여지를 넓힌다고 볼 수 있죠. 저는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이런 가족 정치가 태국의 경제 정책, 특히 무역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를 짚어주셨네요. 탁신 가문은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어요. 이는 단순한 경제적 결정이 아닌 정치적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태국의 주요 경제 프로젝트와 그 배후에 있는 정치적 연결망을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을 화면에 띄우셨어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지만 중심에는 항상 탁신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정치적 상황이 태국의 실물 경제, 특히 농업과 같은 전통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업에서 다루는 이론들이 실제 사람들의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교수님은 칠판으로 걸어가서 큰 글씨로 질문을 적으셨어요. 가족 정치는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가? 이것이 다음 토론의 주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논의했던 정치적 결정들이 실제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는 태국의 광활한 논밭 사진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로 정치와 무역 정책의 거시적 측면을 다뤘는데 이제는 미시적 영향으로 초점을 옮기는 것 같았어요. 관세는 공장 노동자만 울리는 게 아닙니다. 쌀 농가도 죽어가고 있어요. 저는 농업 위기와 국제 무역의 연관성이라고 노트북에 새로운 섹션을 만들었습니다. 태국 북동부 우볼라차탄이 주에서 일어난 사례를 보겠습니다. 지도가 나타났고 태국 북동부 지역이 빨간색으로 강조되었어요. 교수님은 이 지역이 태국에서 가장 중요한 쌀 생산지 중 하나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미국이 쌀 수입 규제를 강화한 이후 태국 자스민 쌀의 수출이 무려 40%나 감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규모 쌀 창고들이 문을 닫았고 수천 명의 농부들이 생계 위협을 받게 되었죠. 더 놀라운 것은 중국과의 농업 협력 사업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스크린에는 이제 중국 농업기업과 태국 정부 간의 협약서 사본이 보였어요. 교수님은 체결된 협약에 따라 중국의 GMO 기술이 태국 농업에 도입되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심지어 중국과의 계약으로 GMO 기술이 도입된 지역에서는 품종이 망가져 수확량이 급감했습니다. 이것이 실제 농부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에는 나이든 태국 농부가 메마른 논밭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깊은 슬픔과 분노를 담고 있었어요. 중국이 주는 건 기술이 아니라 덫이었습니다. 우리는 땅을 잃고 쌀을 잃고 미래를 잃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증언이야말로 정책의 실제 영향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 아닐까요? 이런 사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국제 협력이 항상 상호 이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불균형한 권력 관계 속에서는 기술 이전이나 투자가 오히려 의존성과 취약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분석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우리가 배우는 국제관계 이론을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충격적인 통계 자료가 나타났어요. 중국 기업이 투자한 농업 지역에서의 토양 오염도와 지하수 오염도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또한 일부 중국 투자 기업이 단기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 농약과 비료 사용을 과도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토양 오염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해졌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그래프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토양에서 발견된 중금속 농도는 국제 기준의 3배에 달했고 지하수에서는 유해 화학물질이 허용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런 환경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제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계약 조항과 현지 법규,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 역학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태국 농부들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요? 교수님이 반 전체에 질문을 던지셨어요.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떤 학생은 집단 소송의 가능성을, 다른 학생은 대체 작물로의 전환을, 또 다른 학생은 유기농업으로의 회귀를 제안했어요. 저는 국제 NGO와의 협력이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속 가능한 농업 기술을 가진 국제단체들이 현지 농부들과 직접 협력한다면 중앙정부나 대기업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비국가 행위자들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대 국제 관계에서 충분히 가능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이번엔 태국 농촌의 다른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버려진 논과 무너져가는 집들이 보였어요. 이것이 바로 국제 정치와 경제의 결정이 실제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우리가 이론을 공부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결정들 뒤에는 항상 실제 사람들의 삶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대안적 시나리오입니다. 태국의 현재 위기가 필연적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선택이 가능했을까요? 태국이 과거에 가장 의지했던 파트너는 한국이었습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기억하시나요? 태국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한국은 스스로도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태국에 긴급 금융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2011년 태국에 대홍수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복구 장비와 기술진을 보낸 국가도 한국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당시 한국의 지원으로 복구된 기반 시설들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다리, 학교, 병원 등 다양한 시설들이 한국의 도움으로 재건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한국은 태국에 백신 냉장 시스템을 제공하여 원활한 백신 배포에 도움을 주었죠. 교수님이 강조하신 부분은 단순한 경제적 협력을 넘어서는 신뢰와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였어요. 한국은 태국을 단순한 시장이나 자원의 공급원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국과의 협력 모델이 미국의 신뢰를 얻는데도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오랜 동맹국으로 태국, 한국 파트너십은 태국의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럼 태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유지했다면 지금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 문제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한국은 투명하고 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있죠. 태국이 한국식 발전 모델을 따랐다면 무역 우회국으로 지목될 가능성은 훨씬 낮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마트 도시 개발, 수력 발전소 건설 등에서
중국 기업이 태국 정부의 주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태국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들과 그 계약자들을 보여주는 차트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대부분의 큰 프로젝트들이 중국 국영 기업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기술력과 투명성 면에서 더 뛰어난 한국 기업은 배제되었고 그 결과는 부실 공사와 비용 초과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제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은 단순한 가격만이 아니라 품질과 지속 가능성에 달려 있다는 것을 수업에서 배웠거든요. 교수님은 동영상 하나를 재생하셨어요. 화면에는 부분적으로 무너진 교량 앞에 모인 태국 주민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분노하고 슬퍼 보였어요. 한국이 해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태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유지했다면 미국의 관세 부과에서 오는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공급망 투명성과 규정 준수에 있어 세계적인 평판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교수님은 미 자유무역협정과 태국이 받고 있는 관세 피해를 비교하는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그 차이는 명백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모델은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파트너십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미국과 같은 강대국과의 관계에서도 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태국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중국과 계속 협력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과 미국처럼 규칙 기반의 협력을 선택할 것인가? 관세 위기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선 국가 주권의 문제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태국을 통한 우회 수출에 제재를 가하는 상황에서 태국의 선택은 향후 수십 년의 국가 발전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교수님은 중국과의 지속적 협력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셨어요. 중국과의 협력이 가져올 위험을 살펴봅시다. 첫째, 언론의 자유 침해. 중국식 투명성 부재 모델은 태국 내 비판적 목소리를 억압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패한 관료주의 확산. 이는 이미 탁신 가문의 통치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죠. 셋째, 비공정한 계약과 자본 종속. 넷째, 외교적 고립. 특히 미국과 같은 주요 시장에서의 고립은 태국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분석을 들으며 배운 내용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느꼈어요. 관세 정책, 가족 정치, 농업 위기, 그리고 국제 파트너십의 중요성까지. 미국의 관세 압박은 태국에게 일종의 경고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태국은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국익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식 발전 모델을 따른다면 미국의 관세 면제나 감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만약 태국이 한국과 다시 협력한다면 회복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미 너무 많은 관계가 중국으로 기울어진 것 같은데요. 희망은 늘 있습니다. 단, 그 희망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말이죠. 태국이 관세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면 한국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면 태국이 미국의 관세 압박에서 벗어날 첫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 질서에서 올바른 선택은 종종 당장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가치와 무엇보다 국민의 삶의 질에 기반을 둡니다. 강의실은 고요했어요. 모두가 교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도 이번 강의를 통해 배운 교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제 정치는 단순한 국가 간 힘겨루기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택들의 연속이었어요. 수업을 마치며 제 노트북에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국제관계에서 진정한 국익은 단기적 이득이 아닌 국민의 자유와 번영을 보장하는 선택에 있다. 태국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계속 진행 중인 세계 질서의 재편 속에서 모든 국가들이 마주하는 선택의 문제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런 선택의 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태국의 총리가 관세 협상을 위해 문제를 일으킨 자신의 아버지를 내세우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근 관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를 내세우려는 행동에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다시 탁신 전 총리가 정계에 입문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과의 전쟁을 선포한 태국 총리 때문에 태국 중소기업은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태국 중소기업들은 한국 기업의 하청업체로 일을 진행했었는데 현재는 다른 국가 기업 때문에 내부에서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베이지입니다. 저는 미국 동부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오늘은 제가 들었던 국제경제학 수업에서 있었던 특별한 사례 연구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강의실에 도착하자 클라크 교수님은 이미 프로젝터를 켜고 수업 준비를 마치고 계셨죠. 오늘은 해외 기업 의존도가 높은 개발도상국들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이 첫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은 먼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여러 개발도상국들을 소개하셨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며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지 설명해 주셨죠. 이런 국가들에서는 삼성, 애플, 도요타와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현지 고용 창출과 기술 이전을 통해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합니다. 교수님은 이런 기업들이 단순한 공장 이상의 가치를 가져온다고 강조하셨어요. 이들은 현지 협력업체 생태계를 만들고 기술 노하우를 전파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교수님은 화면을 전환하시더니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살펴볼 사례는 태국입니다. 2024년 태국에서 일어난 일은 해외 기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어떤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스크린에는 태국의 지도와 함께 경제 지표들이 나타났어요. 교수님은 태국이 과거 한국 기업들의 투자로 어떻게 성장했는지 설명해 주셨죠. 태국은 한국의 삼성, 현대, LG, 포스코 등 대기업들의 투자로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철강 산업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방콕 외곽과 동부 해안 지역에는 한국 기업들의 공장들이 밀집해 있었고 이들과 협력하는 현지 업체들도 수백 개에 달했죠. 그런데 교수님의 설명은 점점 더 심각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2023년 말 한국에서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태국 출신 불법 체류자들이 신분이 없는 상태로 불법 약물 유통과 같은 범죄에 연루되는 사건이 급증했고 전체 불법 체류자 수도 크게 늘었죠. 이에 한국 정부는 태국인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교수님은 실제 뉴스 기사들과 한국 정부의 성명서,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입국 심사 강화로 태국 내에서는 반한 감정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한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태국 정부의 협력을 요청했지만 패통탄 친나와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는 이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요. 더 심각했던 것은 태국 내 반한 감정이 고조되면서 현지 한국 기업과 한국인 근로자들에게까지 위협이 가해지는 사태로 번졌다는 점입니다. 한국인 직원들이 공격받는 사건이 발생했고 한국 기업들의 공장이 시위대에 의해 포위되는 일까지 있었죠. 그러자 삼성전자는 2024년 방콕 외곽의 대형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베트남으로 생산 라인을 이전했습니다. 이어서 현대자동차, LG전자, 포스코도 비슷한 결정을 내렸죠. 교수님이 보여주신 그래프에는 한국 기업들이 철수한 후 태국의 수출과 고용이 급감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특히 태국 동부 지역의 실업률은 6개월 만에 3배나 뛰었다고 해요.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공장 몇 개의 철수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한국 대기업들과 협력하던 수백 개의 태국 중소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했습니다. 이들은 오랜 기간 한국 기업들의 기술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지만 갑작스러운 주문 중단을 견디지 못했죠. 교수님은 태국의 한 부품 제조업체 사장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15년간 삼성의 협력업체로 일해왔습니다. 직원 300명이 모두 실직했고 우리가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도 이제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태국 국민과 정부가 한 선택은 두고두고 후회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태국 정부의 반응이었어요. 패통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과 함께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것이라며 위기감을 부정했다고 해요. 그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의 빈자리를 채울 것이라고 자신했죠.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태국과 중국 정상들이 악수하는 사진을 띄우셨어요. 패통탄 총리는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기 시작하자 곧바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태국과 중국 간의 여러 경제 협력 협정 사진이 나타났죠. 태국과 중국은 새로운 경제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이 떠난 공장들을 인수하기로 했고 방콕에서 남부 해안까지 연결하는 고속철도와 동부 경제회랑 개발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기로 했죠. 저는 노트북에 열심히 타이핑하면서 손을 들었어요. 태국의 기존 하청업체들은 어떻게 됐나요?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던 회사들이 중국 기업들과도 계속 일할 수 있었나요? 교수님은 제 질문에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태국의 하청업체들은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처럼 자신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죠. 교수님은 화면에 태국 부품 제조업체 관계자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15년간 삼성과 일하면서 품질 관리와 기술력을 키워왔습니다. 중국 기업들도 같은 방식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기술력이나 생산 능력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부품 업체들과만 거래했고 우리에게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중국 기업들이 태국에 진출한 이후의 통계 자료들이 나타났죠. 중국 기업들은 태국을 진정한 협력 파트너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했죠. 더 큰 문제는 중국 기업들이 대규모 중국인 노동자들을 태국으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보여주신 그래프에는 태국 내 중국인 노동자 수가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었어요. 중국 기업들은 기술자, 관리자, 심지어 단순 노동자까지 자국민들을 대거 고용했습니다. 현지 태국인들은 점점 자신들의 일자리를 잃어갔죠. 이제 우리나라인데도 일자리를 얻을 수 없다는 불만이 태국 사회 전반에 퍼졌습니다. 교수님은 태국 방콕 거리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또한 중국 기업들은 기술적으로도 한국 기업들에 비해 뒤처져 있었습니다. 삼성이나 LG가 제공했던 최신 기술과 노하우를 중국 기업들은 제공하지 못했죠. 태국 산업은 점점 경쟁력을 잃어갔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질문했어요. 정부 차원의 대형 프로젝트는 어땠나요? 고속철도 같은 것들이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태국 정부는 중국과 공동으로 여러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태국 기업들은 소외됐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대부분의 계약을 자국 기업들에게 몰아줬고 태국 기업들은 하청조차 따내지 못했죠. 심지어 자재와 장비도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라는 제목의 그래프였죠. 결과적으로 태국 경제는 중국 경제에 예속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패통탄 총리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독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더 심각한 종속 관계가 만들어진 셈이죠.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것을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식민지화라고 표현했습니다.
태국은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자국 기업들과 노동자들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갔죠. 화면에는 S일렉트로닉스라는 태국 회사의 CEO 인터뷰 영상이 나왔어요. 그는 지친 얼굴로 말하고 있었죠. 우리는 10년 넘게 삼성의 핵심 부품 공급업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파산 직전이에요. 중국 기업들은 우리 기술력에 관심이 없고 자국 협력사만 데려옵니다. 이대로 가다간 1년 내에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영상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태국 중소기업들이 더 이상 중국과의 협력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과거 한국 기업들과 맺었던 관계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되었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태국 중소기업연합회가 발표한 성명서가 나타났어요. 한국 기업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이었죠. 태국 전자 및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한국 기업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삼성, 현대, LG 등과 협력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국 시장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한국 대기업들의 동남아시아 투자 현황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띄우셨어요. 한국 기업들은 이미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태국이 공백으로 남겨둔 자리는 이미 다른 국가들이 빠르게 채워 넣었죠. 태국 기업들이 들어설 공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열심히 필기하면서 의문이 들었어요. 교수님, 태국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도를 했나요?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태국 기업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사진이 보였죠. 태국 자동차 부품 협회와 전자산업협회는 비공식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했습니다. 그들은 서울에서 한국 대기업들을 만나 우리와 다시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죠. 교수님은 한국경제신문의 기사를 보여주셨어요. 제목은 태국 기업들, 한국과의 협력 재개 요청, 한국 기업들 신중한 반응이었죠. 하지만 한국 측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한 한국 기업 임원은 태국이 다시 신뢰를 얻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죠. 이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럼 태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입장이었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태국 중소기업들이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원했지만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여전히 중국과의 협력만이 답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했죠. 교수님은 태국 경제학자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패통탄 총리가 중국과의 협력을 계속 추구하는 것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가장 큰 영향은 아버지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영향력이죠. 탁신은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중국 내 큰 사업 이익을 갖고 있습니다. 패통탄은 아버지의 정치적, 경제적 유산을 이어받은 셈이죠. 교수님은 다른 전문가의 분석도 소개하셨어요. 태국 정치 전문가들은 패통탄 정부와 친나왓 가문이 중국과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중국 국영기업들과의 계약에서 상당한 리베이트가 오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패통탄 총리가 한국 기업들의 복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한 국가의 미래가 소수의 정치인들의 사적 이익 때문에 희생되고 있다니 말이죠. 교수님은 태국 중소기업인들의 단체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은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죠. 태국의 중소기업들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중국 기업들은 그들을 파트너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태국의 중소기업 도산율은 전년 대비 127% 증가했습니다. 교수님은 태국의 한 공장 폐쇄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노동자들이 울면서 공장을 떠나는 모습이 가슴 아팠죠.
더 비극적인 것은 많은 태국인들이 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우리의 산업을 되살리려면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중국 중심의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이제는 태국 사회에서 일어난 또 다른 중요한 현상, 즉 태국인과 중국인 사이의 갈등 격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태국 내 중국인 이주자 수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죠. 2024년부터 중국 기업들이 태국에 진출하면서 중국인 노동자들의 수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30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저는 놀라서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정말 엄청난 증가율이었죠. 이렇게 단기간에 대규모 인구 유입이 일어나면 당연히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태국에서는 이 갈등이 여러 형태로 표출되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태국, 중국 갈등의 양상이라는 제목 아래 세 가지 카테고리가 나열되어 있었죠. 첫째, 공장 내 폭력 사건입니다. 화면에는 공장 내부의 CCTV 영상이 나왔어요. 중국 기업들이 태국 공장을 인수한 후 관리자 직책은 거의 모두 중국인들이 차지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태국인 노동자들을 심각하게 하대했죠. 영상에서는 중국인 관리자가 태국인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서류를 던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교실 안에서 불편한 웅성거림이 들렸죠. 여러 공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급기야 2024년 10월 방콕 외곽의 한 전자제품 공장에서는 태국인 노동자들이 중국인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태국 노동자들은 부상을 입었죠. 교수님은 다음 카테고리로 넘어가셨어요. 둘째, 부동산 문제입니다. 중국인 투자자들이 태국의 주요 도시, 특히 방콕과 파타야, 푸켓 등 관광지에 부동산을 대거 매입했습니다. 화면에는 방콕의 고급 아파트 단지 사진과 부동산 가격 상승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2024년 한 해 동안 방콕 중심부의 부동산 가격은 85%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태국인들, 특히 젊은 세대와 중산층 가정들은 주거지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죠. 방콕에서는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살 곳조차 없다는 구호를 내건 대규모 반중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 현장의 사진을 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젊은 학생들부터 노인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보였죠. 셋째,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폭동과 보복 공격이었습니다. 치앙마이의 한 공장에서 태국 청년이 중국인 관리자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이 스마트폰으로 촬영되어 SNS에 퍼졌습니다. 교수님은 그 영상의 일부를 보여주셨어요. 중국인 남성이 태국 청년의 머리를 밀치고 발로 차는 모습이 선명했죠. 교실 안은 더욱 긴장된 분위기가 되었어요. 교수님은 태국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한국을 버리고 중국과 손잡은 것이 올바른 결정이었나요? 라는 질문에 무려 78%가 아니오라고 답했더라고요. 태국 내에서는 한국을 버리고 중국과 손잡은 결과가 이거냐는 비판이 커져갔습니다. 많은 태국인들이 자국 정부의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했죠.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태국 정부는 이런 갈등 상황에 어떻게 대응했나요? 교수님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패통탄 총리는 이 모든 갈등을 일시적인 적응 과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변화에는 진통이 따르는 법이라며 태국인들에게 인내를 요구했죠. 더불어 반중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중국 대사관 앞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하는 사진이었죠. 방콕 중심부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에서는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100명 이상이 체포되었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죠. 이 사태를 계기로 태국 내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관광업이 위축되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졌죠. 2025년 초에는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태국의 경제 지표들이었죠. 수치들이 충격적이었어요. 태국의 실업률은 무려 3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보다도 높은 수치였죠.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4.5%를 기록했고 물가는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교수님은 태국의 폐허가 된 쇼핑몰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한때 번화했던 곳이 이제는 텅 비어 있었죠. 심각한 경제 위기가 계속되자 태국 국민들은 한국 기업들이 떠난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한국 기업에서 일했던 태국 노동자들의 인터뷰를 보시죠. 화면에는 중년의 태국인 남성이 나왔어요. 저는 15년간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때는 안정적인 수입과 복지 혜택이 있었죠. 지금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한국과 협력할 때가 더 잘 살았습니다. 다른 인터뷰도 이어졌어요. 방콕의 대형 쇼핑몰에서 매장을 운영했던 여성이었죠. 한국 브랜드들이 있을 때는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지금은 텅 비었죠. 한국 브랜드가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교수님은 태국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도 소개하셨어요.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태국은 스스로 기회를 차버렸다. 한국 기업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태국의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 한국과 협력하고 실질적인 신뢰 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저는 노트북에 열심히 타이핑하면서 질문했어요.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태국 내부에서는 한국과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었지만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여전히 중국과의 협력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경제 위기는 일시적이며 중국과의 협력이 결실을 맺기까지 인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태국 신문들의 헤드라인이 보였죠. 모두 패통탄 총리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어요. 태국 내 경제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패통탄 총리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중 한 명인 소마이 프라싯 박사의 인터뷰를 보시죠. 화면에 나타난 중년의 학자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태국이 한국을 배척한 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떠난 뒤 경제 구조가 붕괴했고 중국과의 협력은 태국을 더욱 예속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우리에게 기술과 노하우를 가르쳐 주었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수님은 계속 설명하셨어요. 전문가들은 태국의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 한국과 협력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조언했지만 패통탄 총리는 끝까지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태국 거리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일반 국민들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습니다. 총리는 우리를 실업자로 만들었다. 우리는 한국 기업을 다시 불러와야 한다는 구호가 시위 현장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야당 정치인들의 발언도 소개되었어요. 이제라도 한국과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 없이 살 수 없다. 패통탄 정부는 국익보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 패통탄 총리는 정치적 위기에 몰리기 시작했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분노는 점점 커졌고 태국 내부에서는 정치적 격변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끄시고 학생들을 바라보셨어요. 태국의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그 결말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미 여러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적으셨어요. 경제적 결정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국가의 주권과 사회 안정에 직결된다. 다국적 기업들의 철수는 단순한 일자리 감소를 넘어 기술력과 경쟁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국익보다 우선시될 때
국가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국가 간 협력 관계는 신중하게 선택하고 관리해야 한다. 결국 태국의 사례는 글로벌 경제에서 한 국가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요. 수업이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이 사례 연구가 제게 남긴 깊은 인상에 대해 생각했어요. 태국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국가 지도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경제적 협력 관계는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정치인들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 수업은 끝났지만 이런 질문들은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어떤 분야에서 일하게 되든 이 태국 사례 연구에서 배운 교훈을 잊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태국 중소기업들마저도 하청을 받지 못해 경제난에 시달리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개발도상국에서는 선진국의 도움이 엄청난 경제 효과를 일으킨다는 사실에 놀랐고 태국 총리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대로 가다간 12만 명의 난민들이 한국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한국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스웨덴의 현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12만 명의 난민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한 기자가 세계 각지에서 취재한 충격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의 스톡홀름 데일리 신문사에서 국제부 기자로 일하고 있는 클라라입니다. 저는 최근 충격적인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난민 정책에 관한 기사를 보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난민 신청 건수가 30년 만에 12만 건을 돌파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한 것은 5년 전이었어요. 당시 한국의 선진화된 도시 시스템과 안전한 치안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죠. 지하철은 늦은 밤까지 운행되고 여성이 혼자 걸어도 안전했으며 길거리는 깨끗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시민들의 높은 준법 의식이었죠. 그때 저는 한국의 디지털 혁신에 대한 기사를 쓰기 위해 방문했었는데 취재 과정에서 만난 많은 한국인들이 보여준 친절함과 전문성에 감동받았어요. 서울 강남의 한 스타트업 대표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교육열과 근면성 덕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은 복잡해요. 2025년에 발표된 한국의 난민 통계 자료를 보면서 10년 전 우리 스웨덴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법무부 자료를 보니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 신청자가 1,574건에서 2023년에 18,837건으로 약 12배나 증가했다고 해요. 이런 급격한 증가세는 우리 스웨덴이 겪었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해요. 제가 특별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개인적인 경험 때문이에요. 2년 전, 저는 스톡홀름 외곽의 린케비 지역에서 발생한 갱단 총격전을 취재했었죠. 그곳에서 만난 한 주민은 이곳은 더 이상 내가 알던 스웨덴이 아니에요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아직도 제 가슴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난민 정책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다시 한국을 찾았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낀 질서정연함과 효율성은 여전했죠. 하지만 이번엔 다른 시각으로 한국을 보게 됐어요. 난민 신청자들이 왜 한국을 선택하는지, 그들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한국 사회는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출입국 관리소 직원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는 인도주의적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진정한 난민을 가려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한국의 신중한 접근 방식을 엿볼 수 있었어요. 지난주에는 서울 모처의 난민지원센터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난민 신청자들의 사연은 저마다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한국의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 시스템을 선택의 이유로 꼽더군요. 한 신청자는 한국은 법치주의가 잘 지켜지고 부패가 적은 나라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은 한국의 난민 심사 시스템이에요. 2.7%라는 낮은 난민 인정률은 얼핏 보면 인색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오히려 한국이 얼마나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난민 심사를 하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더구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통해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죠. 시리아, 예멘, 미얀마 등 실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보호하는 모습에서 합리적인 정책 운영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이러한 체계적인 난민 정책을 자세히 다룰 예정이에요. 특히 스웨덴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어떻게 하면 인도주의적 가치와 국가 안보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려고 해요. 제가 보기에 한국은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난민 수용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동시에 자국의 안정성을 지켜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죠.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한국이 어떻게 이 어려운 균형을 맞춰 나갈지 주목하고 있답니다. 제가 한국의 난민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통계가 있더군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난민제도 시행 30년 만에 누적 난민 신청 건수가 12만 2,095건을 돌파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해요. 제가 각국의 난민 신청 현황을 분석해보니 상위 5개국의 순위가 매우 흥미로웠어요.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파키스탄, 인도 순이더군요. 이 5개국의 신청 건수가 전체의 48%를 차지한다는 점이 눈에 띄었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난민 신청 사유예요. 정치적 의견이 24,5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종교가 23,480건, 특정 사회 구성원이 1757건을 차지했어요. 인종으로 인한 신청이 5,541건, 가족 결합이 5,210건, 국적 문제가 1,162건이었죠. 하지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난민 협약 이외의 경제적 목적과 사인 간 위협 등의 사유로 신청한 건수가 58,419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48%를 차지한다는 점이에요. 이는 진정한 난민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네요. 러시아 출신 난민 신청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징병을 피해온 청년층이 많았어요. 제가 만난 한 러시아 청년은 전쟁에 참여하기 싫어서 한국을 선택했다고 털어놓더군요. 카자흐스탄 출신들은 주로 정치적 박해를 피해온 경우가 많았어요. 현지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가 탄압을 받은 사례들이 대부분이었죠. 중국의 경우는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신청이 두드러졌어요. 특히 파룬궁 수련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파키스탄과 인도 출신 신청자들은 주로 종교적 갈등과 사회적 차별을 피해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행을 선택했다는 게 현지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의 증언입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난민 신청 건수 중 약 9.4%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은 채 재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6번 이상 재신청한 사람도 6명이나 된다고 하더군요. 현행법상 난민 신청에 기간이나 횟수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로 보입니다. 처리 현황을 보면 더욱 복잡한 실태가 드러나요. 전체 12만 2,095건 중 심사 결정이 6만 5,227건, 자진 철회가 1만 216건, 3회 불출석으로 인한 직권 종료가 1만 8,948건 등 9만 4,391건이 종결 처리됐고 2만 7,704건이 아직도 심사 대기 중이래요. 더욱 놀라운 건 이의 신청과 소송 비율이에요. 지방 출입국 관서의 심사 결정 10건 중 7건에 대해 이의 신청이 제기되었고 이의 신청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최근 5년간 평균 82%나 된다고 해요. 이는 전체 행정소송의 18%,
행정사건 상고심의 34%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난민 인정률은 2.7%로 매우 낮은 편이에요. 하지만 이는 단순히 한국이 난민에 대해 박한 것이 아니라 실제 보호가 필요한 난민을 엄격하게 선별하고 있다는 증거로 봐야 할 것 같아요. 법무부도 설명하듯이 지리적 접근성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해야 하죠. 이러한 통계들을 종합해보면 한국의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는 것은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안정된 사회 시스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를 악용하려는 시도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경험한 스웨덴의 뼈아픈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5년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많은 16만 3천여 명의 망명 신청자를 받아들였죠. 당시 저는 신문사의 젊은 기자로서 이 상황을 인도주의의 승리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이 결정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를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서 온 난민들은 처음에는 스웨덴 각지의 난민 수용소에 분산 배치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빠른 정착을 위해 언어 교육과 직업 훈련을 제공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그리고 기술 격차는 쉽게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청년 실업률이었어요. 스웨덴의 청년 실업률은 25%까지 치솟았답니다. 특히 이민자 가정의 청년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했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범죄 조직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우리나라는 충격적인 기록을 세웠어요. 한 해 동안 총기 사망자가 62명이나 발생한 거죠. EU 회원국 중 인구 대비 총기 범죄 발생률 1위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10명 이상이 총기로 목숨을 잃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범죄자의 연령대입니다. 총기 사건 용의자의 절반 가까이가 15세에서 25세 사이였답니다. 제가 취재한 한 사건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19살의 한 소년이 쇼핑센터에서 갱단의 총에 맞아 죽은 사건이었죠. 그 소년은 교사가 되기를 꿈꾸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저녁을 먹으러 가던 길에 총격을 받은 시민도 있었어요. 폭탄 테러도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 해에만 140건이 넘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죠. 갱단들은 이권을 놓고 다투면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웃 국가인 덴마크까지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청소년 범죄의 잔혹성입니다. 어린 나이에 암살자가 된 이들에게서는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죠. 갱단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청소년들을 포섭하고 15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어요. 이제 스웨덴의 도시 외곽은 경찰도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린케비, 허스비, 텐스타 같은 지역은 이른바 노고 존이 되어버렸죠. 이곳에서는 구급차가 출동할 때도 경찰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스웨덴 중앙은행 총재는 최근 금리도, 물가도, 전쟁도 아닌 갱단 때문에 스웨덴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이제 북유럽의 평화로운 복지국가였던 우리나라는 범죄와 폭력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덴마크에서는 최근 4개월간 스웨덴 청소년들이 저지른 폭력 범죄가 25건이나 됩니다. 한때 북유럽의 천국이라 불리던 우리나라가 이웃 국가의 치안까지 위협하는 존재가 된 거죠. 이제는 북유럽 국가들이 힘을 합쳐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것 같아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겪은 저는 각국 난민들이 왜 한국을 선택하는지 깊이 있게 조사해 보았습니다. 먼저 러시아 출신들의 경우 흥미로운 동기가 있었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징병을 피해온 청년층이 대다수였는데 그들은 한국의 발달된 IT 산업과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했답니다. 카자흐스탄 난민들의 경우는 조금 달랐어요. 그들은 한국의 투명한 법체계와 민주주의 제도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현지 민주화 운동 참여자들이 많았는데 특히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롤모델로 삼았다고 하더군요. 중국 출신 난민 신청자들의 동기는 더욱 복합적이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온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한국의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과 교육 환경을 높이 평가했죠. 특히 자녀 교육을 위해 한국행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파키스탄과 인도 출신들은 한국의 안정된 사회보장 제도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의료보험 제도와 노동자 권리 보호 시스템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하네요. 실제로 제가 만난 한 파키스탄 난민 신청자는 한국은 노동자의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는 나라라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안정성도 중요한 이유였죠.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경제 규모, 낮은 실업률,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고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 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했어요. 사회복지 시스템의 경우 난민 신청자들은 한국의 체계적인 지원 제도에 놀랐다고 하더군요. 기초생활보장제도부터 의료 지원, 자녀 교육 지원까지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단연 안전한 치안이었어요. 24시간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고 늦은 밤에도 대중교통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그들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죠.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 보장된다는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시리아 난민 신청자의 말이었어요. 한국은 법치주의가 실제로 작동하는 나라입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닌 법과 원칙이 사회를 움직이죠. 이 말에서 한국 사회의 또 다른 강점을 발견할 수 있었답니다. 또한 한국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도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민원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처리되고 각종 행정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점은 그들이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이었죠. 하지만 이처럼 난민들이 한국을 선호하는 이유들이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가 경계해야 할 지점이기도 합니다. 너무 좋은 환경이 자칫 난민 신청의 무분별한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스웨덴의 사례에서 보듯이 균형 잡힌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이민정책연구소 마크 밀러 교수는 한국은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말했죠. 난민 수용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리스크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사회학자들은 더 구체적인 경고를 했어요. 한국은 단일 민족 국가에서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면서 프랑스의 이민자 폭동 사태를 예로 들었답니다. 특히 범죄율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문화적 차이와 경제적 불평등이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청소년 범죄의 증가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죠. 사회 통합 문제도 큰 과제입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어요.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 문화와 높은 노동 강도는 난민들에게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난민 수용 국가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난민 수용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초기 정착 지원 비용 주거, 식비, 긴급 의료 등을 포함한 기초 생활 지원. 두 번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비용 언어 교육, 직업 훈련, 문화 적응 프로그램. 세 번째, 장기적 사회보장 비용 의료보험, 자녀 교육, 실업급여 등.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난민 신청자는 12만 2,095명에 달하며 이 중 난민으로 인정된 1,544명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2,696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27,704명의 심사 대기자들도 기본적인 생계 지원을 받고 있죠. 일본 와세다 대학의 아키라 코바야시 교수는 최근 발표한 연구에서 한국의 난민 신청자 중 정규직 취업률은 15% 미만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부분이 언어 장벽으로 인해 단순 노무직이나 임시직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이의 신청과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난민 관련 소송이 전체 행정소송의 18%, 행정사건 상고심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분야입니다. 마크 크리스핀 밀러 뉴욕대 교수는 난민 심사와 지원에 들어가는 행정 비용만 1인당 연간 약 1만 달러 약 1,400만 원에 이른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실제 지원 비용까지 더하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죠. 특히 우려되는 것은 현재 심사 대기 중인 27,704명의 생계비 지원 문제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수년간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국가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재정 부담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고령화로 인한 연금, 의료비 지출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난민 지원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은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난민 2세대 문제입니다. 스톡홀름 경제대학의 교수는 자신의 나라 스웨덴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교육과 취업에서의 격차가 세대를 거쳐 고착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죠.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참석했던 최근의 한국제 컨퍼런스에서는 보안 전문가들의 우려도 제기되었어요. 난민 심사 과정에서 테러 조직 연계자나 중대 범죄자를 완벽히 걸러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유럽에서는 이로 인한 안전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답니다. 유엔 난민기구의 한 고위 관리는 한국의 난민 심사 시스템이 체계적이긴 하지만 급증하는 신청자들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27,000건이 넘는 심사 대기 건수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런 우려 속에서도 제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회 시스템을 갖춘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24시간 편의점, 심야 대중교통,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신속한 경찰 대응이 가능한 치안 시스템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한국만의 강점입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입니다.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기록하는 교육 수준, 높은 대학 진학률,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를 통한 교육의 디지털화는 미래 세대를 위한 탄탄한 기반이 되고 있죠. 한국의 경제적 안정성도 주목할 만합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 탄탄한 제조업 기반,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문화산업의 영향력은 한국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장점들이 오히려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스웨덴의 사례에서 보듯이 한번 균열이 생긴 사회 시스템은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죠. 우리는 한때 북유럽의 천국이라 불렸지만 지금은 갱단의 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이 자국민 우선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는 결코 난민에 대한 차별이나 배제가 아닌 건강한 사회 시스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현재 한국의 2.7% 난민 인정률은 오히려 더 낮춰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중한 난민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일단 받아들인 난민은 되돌릴 수 없으며 그들의 가족들도 연쇄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스웨덴에서 직접 목격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2015년 우리나라가 처음 수용한 시리아 난민은 약 5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난민 지위를 얻은 후 가족 결합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님까지 초청하면서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났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말메 지역의 한 사례였습니다. 처음에는 한 가정의 가장만 난민으로 입국했지만 2년 후에는
총 15명의 가족이 스웨덴에서 살게 되었어요. 배우자와 자녀 4명, 그리고 양가 부모님, 미성년 동생들까지 모두 합법적으로 입국한 거죠. 이런 사례가 수천 건이 넘었고 결국 초기 난민 수용 인원의 3배가 넘는 인구가 추가로 유입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입국한 가족들 대부분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하게 되면서 재정적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그 수입으로 대가족을 부양하기는 힘들었기 때문이죠. 결국 이들 대부분이 정부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한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난민 심사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 목적의 위장 난민을 걸러내는 것이 중요하죠. 둘째, 난민 신청 횟수에 제한을 둬야 합니다. 현재처럼 무제한 재신청이 가능한 시스템은 악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셋째, 난민 수용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주거, 교육, 의료 등 사회 인프라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죠. 넷째, 수용된 난민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범죄 이력이 있거나 사회 통합을 거부하는 난민은 과감히 추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주의적 가치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희생하면서까지 추구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웨덴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이 균형을 잃은 것이었죠. 저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가 지금의 평화와 번영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엄격해 보이는 정책이 오히려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우리 스웨덴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그래서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이렇게 한국의 난민에 대한 기사를 다룬 스웨덴 기자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스웨덴의 사례를 보고 난 이후 저도 난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을 보게 되니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